경영대학의 김성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7번째인가요? 벌써 7번째죠. 예,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주제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에 가장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요? 우리 울산과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울산과 정주영 회장님의 관계. 예, 특히 이제 울산 지역에 정주영 회장님이 해주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해주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사례, 예, 고 정주영 회장님과 울산 지역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알아볼 사항들은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들이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이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그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실제로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울산 지역에 해주신 사회공헌 활동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주영 회장님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번 평가를 해볼 겁니다. 네, 평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강의의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공헌 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기업 누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삼성그룹일 거예요. 그렇죠?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이에요. 얼마 정도 돼요? 1994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네요. 예. 2005년 현재 얼마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예, 무려 5천억에 가깝게 지출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005년도 현재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이 7조 6천억 정도 됩니다. 7조 6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5천억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당기순이익의 6.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때요? 큰 금액인가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복지 부분에 45%, 그리고 학술 교육 부분에 몇 퍼센트예요? 31.5%,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16몇 %. 그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돈을 써요? 네? 돈을 왜 이렇게 쓰나요? 네? 저 뒤에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지요. 네, 왜 이렇게 돈을 쓰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일단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요,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지는 어떤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은 크게 4가지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책임이죠. 뭔가요? 경제적 책임입니다. 기업이 원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경제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업의 기능은 뭐예요? 네? 네, 돈 버는 거죠. 뭐예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 품질이 높은 제품을 어디에다 제공을 해주는 게 역할이에요? 사회에다 제공을 해주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죠?
고용을 하죠. 네,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좋은 제품을 사회에다 싼 가격에 제공을 해주는 게 기업의 본원적인 역할이고요. 책임이고요. 그걸 우리는 economic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economic responsibility만 기업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기업은 legal responsibility도 가지고 있습니다. legal responsibility는 뭘까요? 네, 사람하고 똑같죠. 기업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자, 세 번째 이제 responsibility는 뭐냐면 ethical responsibility입니다. 윤리적인 책임이에요. 이거는 뭔가요? 설령 법이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뭐에 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ethical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유형의 responsibility는요. 뭘까요? discretionary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요. 재량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심리대박교가 만들어졌죠. 누가 만들어졌어요? SK가 만들어졌어요? 뭐 그냥 예. 아, 경남은행이죠. 그렇죠? 경남은행이 심리대박교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경남은행이 심리대박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코노믹 리스폰서빌리티에 위배되는 건가요? 별로 그렇지 않죠. 자, 리걸 리스폰서빌리티. 법적으로 경남은행은 심리대박교를 만들어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없죠. 자, 심리대박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나쁜 기업이다. 뭐 욕먹을 일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discretionary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이 재량적으로 그 삶의 질 내지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회에 네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요. 이 네 가지 책임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이고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맨 위에 있는 두 가지 discretionary responsibility와 ethical responsibility 이 두 가지를 보통 좁은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은 왜 이런 사회적 책임을 자꾸 해야 되나요? 네? 기업은 뭐 economic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회적 ethical responsibility 그리고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많은데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디 앉았죠? 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관계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아규먼트들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논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뭐다? 기업 생존의 필요 조건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건 뭐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사회가 기업에게 뭐를 주지 않아요?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 뭐 취업을 고려하는 그러한 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못된 짓만 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 취업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돈만 잊으면요. 네, 못된 짓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별로 그런 회사는 취업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뭔가요? 사회에서 그 똘똘한 인력이라는 휴먼 리소스라는 그러한 자원을 기업에게 제공해주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사회에서 자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아마 힘들어지거나 뭐 아니면 죽어버리겠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똘똘한 인재들만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또 뭐가 있나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SRI 펀드라고 아시나요? 네, Socially Responsible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SRI 펀드라는 게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펀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느냐 마느냐를 고려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기업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펀드입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 자금이라는 자원도 사실은 사회로부터 조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주장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장이에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필요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리가 되겠어요. 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장기적 이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굉장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기업에게 굉장한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례도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982년의 일입니다. 예. 존슨앤존슨가 만드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나간 제품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먹는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타이레놀이 어때요? 알약 형태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캡슐 형태였습니다. 캡슐 형태였어요. 우리 컨택 600인가요? 그런 약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캡슐에 담겨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에요. 어떤 정신병자가요. 독극물을 삽입합니다. 독극물을 넣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무려 8명이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을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거 존슨앤존슨 잘못인가요? 정신병자 잘못이죠. 정신병자 잘못입니다. 사실은 존슨앤존슨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을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을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1억 달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1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모든 제품을 리콜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는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디자인을 캡슐 형태에서 알약 형태로 바꿀 때까지 다시는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존슨앤존슨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습니다. 굉장히 큰 코스트를 지불하게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소비자들이 존슨앤존슨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 제품이면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존슨앤존슨에게 굉장히 큰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존슨앤존슨 사례의 반대 사례도 사실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키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옷 입고 있는 친구들, 나이키 옷 입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나이키라는 회사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대 초입니다. 예, 90년대 초예요. 예, 이런 일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뭐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공을 꼬매고 있네요. 공에는 뭐가 보여요? 나이키 브랜드가 보이죠. 나이키 제품을 꼬매고 있습니다. 나이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예? 굉장히 어려 보이죠. 굉장히 어린 아이가 나이키 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나이키가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같은 약간 그 저개발 국가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어린애들, 노동자를 씁니다. 써가지고요, 굉장히 싼 가격을 주면서 굉장히 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키 제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언론에 그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히 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막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나는 법을 다 지켰다. 그 나라들에는 어때요? 뭐 아동들은 취업을 못한다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법도 없다. 나는 법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버팁니다. 버텨요. 그 결과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업이익이 무려 37%가 급감을 하게 되고요. 주가도 아주 반토막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예.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아동노동력, 그 아동노동력을 굉장히 싸게 씀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트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이윤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두 번째 주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런 거예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타타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나요? 타타 자동차는 뭐 하는 회사죠? 인도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다머라고 했나요? 다마라고 했나요? 예, 그런 지역에, 그런 항구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공장에는 뭐가 산다는 거예요? 그 항구 근처에는. 얼리브, 리들리, 터틀이라는 거북이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 거북이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공장을 거기에 짓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짓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불매운동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하지 않고요. 그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해관계자 집단들, 그린피스와 같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세 번째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요.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논리로 우리는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요. 그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그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한 지출을 급격하게 늘려나갑니다. 네, 급격하게 늘려나가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사회 공헌 활동에 비용을 많이 늘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기업들이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최근에 이상한 경향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향이 발생할까요? 무슨 경향이 발생할까? 이런 경향이 발생해요. 뭐예요? 자, 2005년까지는 막 올라갔네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2006년에 10% 줄이고요. 2007년에 10% 줄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만 그러냐고요? 삼성그룹만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4.5%가 감소했습니다. 뭐가 감소했을까요? 2000년 대비 2001년 미국 기업의 기부 금액입니다. 1년에 무려 14.5%가 감소합니다. 무려 50%가 감소하기도 해요. 뭐예요? 86년 대비 2001년 이윤에서 기부 금액을 나눈 비율이 무려 50%나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와 같은 논리로 열심히 하던 애들이, 열심히 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슬슬 줄여나가기 시작할까요? 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슬슬 줄여나가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곤이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기업들이 슬슬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돈을 아무리 써봤자, 그렇죠?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별로 도움되는 거 없다라는 걸 느껴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천억 쓸 때보다 4천억 쓸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슬슬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투자를 많이 하면, 그렇죠? 사회 공헌 활동에 투자를 많이 하면 누구한테는 이익이에요? 사회한테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논리로 보면은 뭐예요? 나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어떻다? 나한테는 별로 이익이 안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줄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기업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논리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장기적 이윤 창출해 주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천억 투자할 때 내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과, 그렇죠? 4천억 투자할 때 내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 뭐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윤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왜 4천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압력을 예방한다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해관계자들, 뭐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NGO들의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회공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이에요. 뭐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는 어떻게 하죠?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그래요. 아예 안 하는 기업은 어때요? 별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기업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생존에 필요하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학생이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쓰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월급으로 주면, 예, 더 똘똘한 인재들이 가지 않나요? 자, 사회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 쓰는 돈으로 프라핏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요? 뭐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져요. 반면에 이제 90년대에 이르면서 많은 기업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주들이 힘이 세집니다. 주주들의 입김이 세져요. 네. 주주들의 입김이라는 명확한 그러한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불확실한 이익을 쫓아서 내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무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기업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느껴가면서 기업들이 한 행동은 뭘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삼성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사회공헌 활동의 지출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응을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긴 하는데, 비용을 지출하긴 지출하는데 최대한 나의 경제적인 이익에 결부되도록 한다 라는 게 이제 또 다른 기업들의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Cause Related 마케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익 마케팅입니다. 뭐예요? 야, 단순히 사회에다가 기부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기부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나의 브랜드 가치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새 뜨고 있는 공익 마케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가요? 필립 모리스가. 네, 담배 만드는 회사죠. 네, 담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번 공익 마케팅을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에 얼마를 기부하나요? 7,5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지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내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써요? 기부는 7,500만 달러하고 마케팅 활동에 얼마를 쓴다고요? 1억 달러를 써요. 기부한 돈보다 그거를 알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겁니다. 자, 소비자들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 보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괜히 이런 거 하다 어떻게 되죠? 소기의 목적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커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러한 대응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사회적 이익과 뭐예요? 나의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나의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사회적인 그러한 베네핏과 그 나의 기업의 경제적인 베네핏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네, 결국은 이럴 때 가능하겠죠.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 경쟁력 강화가 어디로 이어져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경제적 이윤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회도 좋고 기업도 좋고 뭐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그 기부행위, 이러한 사회공헌, 우린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래티직 필란트로피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 책임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사회적 기부 행동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선 경쟁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기업 혼자 잘하면 되나요? 기업 혼자 잘하면 돼요? 아닙니다. 기업도 물론 열심히 잘해야 되겠지만요. 뭐예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쟁 환경이 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둘 수 있어야지 기업은 경쟁력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환경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뭔가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국가 내지는 지역사회가 뭐를 받쳐줘야 돼요? 좋은 요소들, 생산 요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고품질의 전문화된 생산 요소가 있어야지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똘똘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물적인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기술 인프라, 정보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자원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이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사회에 잘 갖춰져 있어야 그 기업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경쟁자예요. 경쟁자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국가 내지는 그 지역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똘똘한 경쟁자가 있어야지 결국은 나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나도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똘똘한 경쟁자가 있으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뭐 경쟁을 뭐 없애는 그러한 제도나 뭐 정책 같은 것들은 없어져야 되고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국가나 지역사회에. 자,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은 디맨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예, 즉 수요 조건이에요. 뭐예요? 내가 만든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그 국가에 어때야 된다? 충분히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충분히 존재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요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국가의 수요가 어때야 된다? 굉장히 질적으로 세련된 수요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그 깐깐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업은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네 번째 요소는요. 관련 및 지원 산업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그리고 내 산업과 관련 있는 다른 산업들, 그런 애들이 똘똘해야지 어떻다고요? 내 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예로 들면 뭐 부품 업체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나의 부품 업체들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한테는? 나한테 굉장히 낮은 가격에 굉장히 좋은 품질의 부품을 나한테 공급을 해주겠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네, 나는 경쟁력을 덤으로 가질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을 사회나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어느 산업의 휴대전화 산업이에요. 이동전화 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자, 현재 2009년 1, 4분기 현재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업체가 누구예요? 휴대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1등하는 업체가 누구예요? 누구죠? 네, 노키아죠. 노키아입니다. 네. 자, 2등하는 업체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아이디어 없어요? 네, 2등하는 업체는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예요. 아니구나. 아닌 게 아니라요. 이 두 번째 줄이 모토로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4등이에요. 2등하는 업체는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고요. 3등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LG전자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나라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쟁력이 지네만 잘해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왜 우리나라 휴대폰 산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소 조건에서는 어때요? 네, 생산 요소, 핸드폰을 만드는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뭘까요? 아마도 기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한 국가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최초로 상용화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1996년이에요. 팩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상용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러한 그 연구기관도 굉장히 강력한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앳드리 같은 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핸드폰 산업은 팩터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했어요. 자, 두 번째 요인은 뭐라고요? 똘똘한 경쟁자가 있어야지 나도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해가지고 어때요? 이동통신 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경쟁들을 해 나가죠. 네, 굉장히 강력한 경쟁들을 해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LG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인 경쟁도 하지만요, 감정적인 경쟁도 하죠.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는 난 삼성한테 지면 안 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야, 창피하다, LG한테 지냐.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경쟁까지 결부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휴대폰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나라는 수요 조건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요 조건은 어떤가요? 수요의 크기로 본다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성은 어때요? 여러분들 핸드폰 산 지 얼마 됐어요? 핸드폰 바꾼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됐어요? 5년 넘은 친구 있어요, 혹시? 5년 넘은 친구 있어요? 별로 없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징은 뭔가요? 굉장히 휴대폰을 빠르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이러한 신기술 내지는 신제품에 대한 그러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에요. 이러한 깐깐한 소비자들, 굉장히 재밌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발전할 수 있다고요? 휴대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즉 관련 및 지원 산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빵빵해요.
뭐 여러분들 휴대폰을 보시면 휴대폰의 주요 부품이 뭐예요? 주요 부품이 뭐예요? LCD.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네, 배터리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 뭐 있다고요? 메모리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 네. 즉 휴대폰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쟁력.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LCD 전 세계 1등이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예. 자, 배터리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기업 중에서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삼성 SDI하고 LG화학이에요. 이와 같이요. 부품 업체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휴대폰 산업은 굉장히 막강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좀 돌아왔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회도 이익이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전략적인 그 사회 공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라? 사회 공헌 활동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쟁력은 어떤 요인들이 결정을 한다고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을 업그레이드,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회한테도 좋고, 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면 나의 경쟁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게 뭐라고요? 전략적 사회공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2000년대, 대부분 이제 2000년대 이후에요. 그런 사례들이 몇 개씩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요, 요소 조건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이 윈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드림웍스라는 게 있어요. 드림웍스. 여러분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뭐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면은 드림웍스 해가지고 꼬마가 그 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회사가 있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필름 인더스트리. 영화 산업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LA 지역에 있죠? LA 지역에 있습니다. 이 드림웍스는요, 가만히 보니까 LA 지역에 이 영화 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똘똘한 인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뭐 이런 쪽에 그 영화 산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은 어떻게 하죠? 드림웍스에서 직접 데려다 씁니다. 나머지 인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가죠? 나의 영화와 관련된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y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y가 강력해짐으로써 나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한테 좋은 일인가요? 사회한테 좋은 일이에요? 기업한테 좋은 일인가요? 기업과 사회가 윈윈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또 다른 예로는 SC 존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C 존슨이라는 회사는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뭐 방향제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회사의 본거지는요, 러신이라는 그러한 동네에 있습니다. 러신이라는 동네, 위스콘신에 있는 러신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이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예요? 자꾸 이 동네가 찌그러들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동네가 슬럼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SC 존슨에서 필요한 그 똘똘한 인재들이 이 동네로 오기를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SC 존슨은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요, 러신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수도를 정비한다라든가요.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 해준다라든가요. 뭐 도로를 다시 닦아준다라든가요. 뭐 이런 그 러신이라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러신이라는 동네한테도 굉장한 이익이 됐을 겁니다. SC 존슨한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똘똘한 인재들이 러신이라는 동네에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가요? SC 존슨 회사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SC 존슨이라는 회사에게도 이익이고 러신이라는 사회에도 이익인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슨모빌 같은 회사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팩터 컨디션 중에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엑슨모빌이 무슨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죠? 네, 정유회사죠. 정유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는 대부분 어디 있나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비교적 저개발 국가의 석유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 국가에서 이제 석유를 파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운송망 그런 것도 뭐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한 사회공헌 활동은 뭐냐 하면 그러한 국가에 들어가서 도로 닦아주고요. 여러 가지 뭐 하수도 시설, 뭐 상수도 시설 그런 것 닦아주고요. 뭐 그러한 그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즉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는데 자기의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한테는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예, 엑슨모빌한테는 어떤가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한테도 굉장한 수송비의 절감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기업에게도 좋고 사회에게도 좋은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업들은요, 이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26개 미국 기업과 그리고 38개 비미국 기업이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 즉 뭐라고 하나요? 투명성 기구, 예,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예, 그런 기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건 뭐예요? 경쟁을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뭐 그 각국에 있는 각국 그 국가들한테 뭐 어떤 건의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 환경이 투명해진다라는 얘기예요. 투명해지면 어떻게 되죠? 똘똘한 경쟁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에게는 똘똘한 경쟁자를 가지는 게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업은 수요 조건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애플 컴퓨터 뭐 하는 회사예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나요? 네, 컴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냐면 그 재정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에 뭐를 보내요?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줘요. 네. 어때요? 그 사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애플 컴퓨터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이 어린 학생들이 애플 컴퓨터로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이 커서 컴퓨터를 살 때 어디 제품을 사게 될까요? 애플 컴퓨터를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나의 수요 조건을 개선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수요자를 만든 거죠. 사회 공헌도 하면서 잠재적인 수요자를 만든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및 지원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이에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뭐 하는 기업인가요? 카드 회사죠. 예, 이 회사가 가만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어느 경우에 카드를 쓰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관광을 가가지고 카드를 많이 쓰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관광 산업이 이 카드 비즈니스의 무엇이다? 관련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 사회봉사 활동은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쪽으로 집중을 했을까요? 저개발 국가에 가서 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관광에 필요한 그 인력을 배출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 국가들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가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한테도 굉장한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및 지원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사회공헌을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들은 언제라고요? 사례가? 네, 기업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삼성그룹처럼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즉 커즈 릴레이티드 마케팅도 해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와 기업이 윈윈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